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4월 1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미국 석탄 생산량 증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중국이 미국과 합의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변국가 신뢰 구축, 공급망 협력 강화, 무역 전쟁 속 첫 메시지. 트럼프 시장 혼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위험한 관세에 대해 전폭적인 추진. 서울시 명일동 싱크홀 원인은 터널 공사. 한국 부모 3명 중 2명은 자녀의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엄마가 그의 엄마가 아니라 천만다행이었다. 러시아가 미국 우주 비행사를 우주 정거장으로 데려갑니다. 선관위 대선 사전 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 검표는 손으로. 수원 공군기지 무단 촬영 10대 중국인들, 평택 청주 군사시설도 몰래 찍었다. 국민의힘 5대 은행장 간담회 개최. 국방부 유럽에서 수천 명의 병력을 감축하는 제한 고려 중, 관리들은 말합니다. 오늘이 우크라이나는 내일이 동아시아가 될지도 모른다. 우크라이나는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 경유국 나토 가입을 환영하지 않는 나라. 사실 러시아 편에 섰던 독일 역대 정권의 지정학적 악몽. 중국 자본으로 경영한다고 알려지기 싫은 일본 기업 많다로 편집을 했습니다. 도널드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미국 석탄 생산량 증가. 폭스 라이브 방송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요일 석탄 생산량 증대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석탄 화력 발전소는 미국 전력 생산량의 20% 미만을 생산하는데 이는 2000년 50%에서 감소한 수치입니다. 프래킹과 기타 시추 기술 덕분에 천연가스 생산량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성장 또한 석탄 사용량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석탄 생산량을 올리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거죠. 이런 행정명령 서명을 하는데 뒤에 많은 그 석탄 관련 광산의 근로자들이 동원이 됐네요. 속보 캐롤라인 레빗 관세 전쟁으로 세계 시장 흔들려. 백악관 기자회견 회견. 그 내용은 생략하고 포브스 브리킹 뉴스, 속보라는 뜻이죠. 브리킹 뉴스. 좌측에 대한 댓글로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구매하는 것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또 버틸링고라는 사람은 민주당원이었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파티는 해결책이 아닌 문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그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뉴스를 보면서 한국은 원자력, LNG 화력, 석탄 화력 포트폴리오 기여하지 않겠냐. 그리고 북한산 석탄을 공식적으로 수입하려면은 북한 제재가 세계적인 제재가 없어져야 되는데 현재는 불법적으로 그 포항적으로 석탄이 한번 왔었다는 뉴스가 한번 있었죠. 그런 것은 안 될 것도 없지만 현재로서는 불법입니다. 국제 제재가 있는 상태에서 북한 간의 거래는 제재 대상이죠. 어쨌든 뭐 멀리서 오기보다는 북한은 아직 그 지하 자원이 많으니까 북한산 석탄이 내려오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 잘 풀려가지고 그런 좀 기대를 좀 하게 되는 제목이 좀 되겠네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중국이 미국과 합의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이브 나우 프롬 폭스에서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도 협상을 간절히 원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해가지고 뭐 쭉 그 관세 흐름을 설명을 했는데 현재 104%까지 올렸죠. 중국이 되받아치니까 미국이 또 한 번 되받아쳐가지고 104%까지 올랐습니다. 현재 중국은 토탈 합치면 84%라고 그러네요. 어, 전문가는 이것이 중국에 맞서기 위한 최선의 발걸음이라고 말합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스티브 예이츠는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미국의 일본과의 무역 협상 개시, 그리고 CK 허치슨이 파나마 운하 항만 운영 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감사관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네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시진핑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고 이미 천명을 한 상태에서 어, 미국과 대화를 할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또 시가 그렇게 한번 내뱉었기 때문에 아니죠. 자기가 아니 이번에 직접 뭐 했다니까 권위주의 체면상 연락을 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시진핑 주변국가 신뢰 구축, 공급망 협력 강화, 무역 전쟁 속 첫 메시지. 베이징에서 이윤정 특파원이 조선비즈에서 4월 9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12년만 중앙 주변 공작회의 개최 및 연설, 주변국가 운명 공동체 구축 이견 관리, 주변국 외교통의 미 압박 돌파 전략 마련, 미 국무원, 중국무원 관세 위협 실수 백서 발간. 9일날 시진핑은 주변국가 전략적 상호 신뢰와 산업 및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뭐 미국이 전 세계를 통해서 상호 관세로 관세 공격을 하니까 공격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방어라고 보여지는데 중국은 전 세계 주변국가 전략적 상호신뢰 제휴를 맺어가지고 풀어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핵심일 것 같고요. 이 시진핑 발언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크게 격화한 가운데 발표돼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공작한다 하는 회의는 업무 회의라고 이렇게 또 친절하게 번역을 해주겠네요. 우리가 공작한다 그러면 첩보원들이 쓰는 용어 같은데 그냥 업무 회의했다 이런 얘기네요. China rise tariff on US goods to 80%. CBS 뉴스. 중국은 진지하게 중미 1단계 무역 합의를 이행했다. 미국은 중미 1단계 무역 합의 의무를 위반했다. 중국은 자유무역 이념을 실천하여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준수한다. 일방주의 보호주의는 양자무역 관계 발전을 해친다. 중미는 평등 대화와 호혜 협력으로 무역 이견을 해결할 수 있다 등 6개장으로 구성한 중국 국무원의 그 보고서의 그 주장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반격해 끝까지 맞설 것이다. 우리나라 영화에 끝까지 간다라는 거 있었죠. 끝까지 간다. 시진핑이 이 손가락 하나를 올릴 때는 뭔가 그 좀 결심을 할 때 하는 얘기는 모양이죠. 어, 끝까지 가겠다. 끝까지 가면은 망하기를 희망합니다. 트럼프 시장 혼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위험한 관세에 대해 전폭적인 추진. 알렉산드라 허틀러가 ABC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자기 외에 누가 이 일을 했겠느냐. 이게 트럼프 두 번째니까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4년 안에 뭔가 완전 경제 구조를 뒤바꾸겠다는 의지가 표명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뉴스도 있지만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또 중국은 얘기한 거고, 그리고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면 누구의 목을 조를 수 있을까요? 글쎄였습니다. 저는 틀렸다고 안 보는 입장인데 스르프 관점으로 해석하면은 충분히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어저께 그 방송에 제 견해를 좀 밝혔죠. 캐롤린 레빗 백악관 공보비서관은 이러한 거래가 미국 노동자들에게 좋고 미국 제조업에 도움이 되며 이러한 국가들과의 심각한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습니다라고 레빗은 말했다. 이는 도매 변경이 아닌 각 국가별 그 도매라는 개념으로 번역이 됐네요. 테일러 메이드 개별 국가들하고 맞춤 협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 중국한테 104%까지 매겼으면 나머지 국가들은 낮게 보이는 거죠. 낮게 보이니까 핵심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정책 목표는 중국 죽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귀착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미국이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 명일동 싱크홀 원인은 터널 공사, 김양혁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보도했습니다. 시 사고 발생 다음 날인 3월 25일 국토부에 신고, 전문가 터널 공사로 집안 침하, 터널 붕괴로 도로 함몰 의견. 결국 9호선 연장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쪽에 지금은 그 9호선이 보훈병원까지 가 있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연결이 돼서 어디까지 또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전문가들이 그 터널 공사가 원인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두 전문가 의견이 결론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은 터널 공사가 원인이었다. 거기서 이제 뭐 빗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가지고 어디로 뭐 쓸려 나갔는지 이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한국 부모 3명 중 2명은 자녀의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코리아 헤럴드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부모인 만 45세에서 69세 나이의 사이의 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9월 설문조사 결과 55세에서 59세 사이의 사람들은 모든 연령대 중에서 자녀의 성취에 대한 책임을 가장 많이 지는 것으로, 또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여겨지는 사람들이 자녀의 성공과 자신을 연결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치죠. 대부분의 응답자는 성인 자녀가 재정적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성인 초기 단계까지는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약 83.9%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70.1%는 결혼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답변했으며, 62.9%는 취업할 때까지 자녀를 지원하겠다고 답했으며, 61.7%는 집을 구할 때 자녀를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상당수의 젊은 성인들이 부모가 최소한의 고등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믿음을 공유했다. 또 19세에서 34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68.4%는 부모가 고등교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기에서 고등교육은 고등학교가 아니고 대학교까지 나오는 거를 부모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약 62.2%는 부모가 최소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53.4%와 45.1%는 각각 결혼식과 주택 구입을 통해 자녀를 돕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율을 가지고 월요일 날 방송했던 내용에는 에, 근본 원인을 그 뭐 경쟁 압박, 주거 압박 뭐 이런 건데, 그것이 지금 부모들은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못하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의 의의를 우리가 잊어버린 거 아니냐라고 근본 원인을 얘기했는데, 저는 그때 반대했죠. 아니, 그럴 리가 없다. 한국 사람들이. 에, 한국이야말로 그 혈연, 지연, 그다음에 학연, 혈연, 지연 또 뭐가 있죠? 또 뭐 정치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뭐 뭐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중국이 오히려 더 관계 관시 뭐 이래 가지고 하는데, 그런 나라에서 그 예를 들어서 재벌 3세를 볼 때 일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도 그 자식한테 어떻게 상속세를 적게 내면서 머리를 굴리고 뭐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자녀들이 지가 돈을 못 벌었는데도 어떻게 주식 지분을 취득해가지고 음, 그 경영승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뭘 보겠습니까? 내가 얼마 안 되는 재산이라도 내 자식한테 남겨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 부모들이다 이 말이에요. 가족의 어떤 의미를 잊어버렸다? 천만의 별 말씀을 다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초저 출생률은 한 군데 너무 집중해서 모여서 살면은 지구가 애 낳지 말라고 가르친다. 그렇게 그 자연의 섭리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도 제가 제시를 했죠. 그 해결책을. 우리 엄마가 그의 엄마가 친구가 아니라고 천만 다행이었다. 한국계 엄치나 미친 스펙의 난리, 군인, 의사, 우주인 누구? 김소영 기자가 4월 9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7일 네이비실 하버드대 의사, 나사 우주비행사, 엄마에게 이 과잉 성취자 오버취브라고 되어 있네요. 취버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제목. 한편으로 그의 이력서를 자기 것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많은 사람에게 당혹감과 걱정을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한국 이민자 아들인 조니 김은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에서 영웅으로 칭송받는 동시에 반농담으로 모든 아시아계 자녀의 악몽으로 두려움을 일으켰다. 그런데 이 친구인 모양인데, 대만계 미국인 소설가 웨슬리 추는 조니 김에 대해 그의 존재를 처음 알았을 때 처음 든 생각은 경외감이었다. 이어 두 번째는 우리 엄마가 그의 엄마가 아니라 천만 다행이었다고 덧붙였다. 그 뭐 미국에서만이 아니고 한국에서도 우리는 그 이 초저출생이지만은 일단 한 명이라도 우리의 엄마들은 악착같이 그 학원, 어려서부터 학원을 보내면서 엄친아라고 그러는데, 아주 이 자기가 못 이룬 그것을 자식이 실현해 주기를 바라면서 엄청 투자를 하는 거죠. 힘들어도. 그래서 요거는 그 어저께 한 얘기인데, 미국 우주 비행사를 우주정거장으로 데려갔는데 거기 이름이 조나단 킴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 사람이구나 하는 게 나오네요. 어, 두 명의 러시아 우주 비행사, 그러니까 한 명의 미국 우주 비행사하고, 그러면은 우리 한국계 우주 비행사 아닙니까? 국제우주정거장에 안전하게 인도했다는 게 어저께 뉴스에 있었죠. 그래서 어저께 뉴스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조나단 킴으로 돼 있는데 이게 조니 킴이네요. 그래서 여기에 김 위원장 있는데, 이번 그 우주정거장의 그 캡틴은 그 조나단 김이 되는 모양이에요. 여기서 10명이 탑승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데, 야,
일본 우주 비행사가 있습니다. 오시, 오니시 타쿠야. 그 우리나라는 여기 언제 이거를 보더라도 이 시점에 이 관세 전쟁 속에 이 시점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미국과 러시아가 더 친밀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한국계 미국인이 조니 김이 캡틴이 돼서 우주정거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 거기다가 드미트리예프는 스페이스 X가 화성 가는데 자기네들도 SMR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공급을 하겠다고 이러니까 미러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 이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네요. 자,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그거 변화에 어떻게 맞춰야죠. 생존하려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선관위 대선 사전 투표한 CCTV 24시간 공개, 검표는 손으로 하겠다. 조혜선 동아일보 4월 9일 그 내용을 뭐 쭉 이렇게 설명했지만은 국민들에게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 사실에 현혹되지 말고 진영 논리에 매몰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시도에서 흔들리지 않는 현명함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는데 지가 뭘 가리키는 식으로 이름이 선거위원장이 노태악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그렇게 선관위가 떳떳하다면 오히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침묵해야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명식 내지는 호소라고 해서 나온 거지만은 오히려 침묵을 하는 것이 오히려 떳떳한 것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호소했다. 근거 없는 비방이다. 뭐 근데 근거 있게 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무슨 개똥 같은 얘기냐. 이런 거에 또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의미가 없었진 않았다. 선관위 조사했던 것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수원 공군기지 무단 촬영 10대 중국인들 평택 청주 군사시설도 몰래 찍었다. 최지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두 10대 젊은이들이 몇 번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딴 거 무슨 다른 젊은이들처럼 뭐 먹고 뭐 이런 데 간 게 아니고 들어와 가지고 전문적으로 공항이나 군사기지 군사시설에 가가지고 그 비행기를 찍어댔다 이거예요. 군사시설도 찍고. 자,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이게 적발이 어떻게 됐느냐. 목격한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돼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 사건으로 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상계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두 명의 이 10대들을 형사 입건하고 출국 정지 조치하는 한편 이번 사건에 대공용의점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뭐 자동차 마니아들이 있듯이 비행기 매니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륙하는 장면이나 뭐 이런 거를 찍기 위해서 아니면은 전투기 훈련 같은 걸 찍기 위해서 그것은 공식적으로 그 카메라존, 포토존들을 설치해 줍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찍어야 됩니다. 거기서. 그런데 얘네들은 아니다 이게요. 몰래 찍었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 의구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뭐 자기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얘기를 한 거 있대는데 어쨌든 이 살만한 애들이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이런 공안 근데 얘네들이 항공모함도 드론으로 촬영한 애하고는 또 다른 애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항공모함 매니아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법이 그 북한한테만 적용되는
방공법이기 때문에 간첩법이기 때문에 그 약점을 알고서 항공모함도 촬영하러 오고 항공모함에서 물론 비행기 뜰라는 것을 촬영하려고 했는지 어떻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정보 수집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충분히 용의를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간첩법으로 잡아들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세게 때려야 됩니다. 세게 때려가지고 이런 일들을 못하게 해야 되지 않냐. 여기 이를 목격한 주민이 진짜 애국 시민이네요. 뭘 아니까 저거 10대 애들이 그 좋은 그 카메라 여기에 DSLR 카메라 이게 이제 망원 렌즈로 해서 찍어댈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러네요. 예, 간첩법으로 잡아 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부산 20분 시대 하이퍼튜브 개발 착수 4월 9일입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함께 국토교통부가 하이퍼튜브의 핵심 기술이자 자기부상 추진 기술 개발에 나섰다. 아이고 기침이. 시속 1200km로 주행 가능한데 고속 열차보다 4배 빠른 수준으로 하이퍼튜브를 만든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올해부터 3년간 127억 원이 투입된다. 연구 개발에 에게라고 했는데 제가 전에 이런 그림을 또 한번 그려봤었어요. 요게 우리나라 그 우리나라 지리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소서 하는 기도와 같이 오리연자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야, 똑같이 생겨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넣은 거죠. 이 하이퍼 튜브 그리고 서울과 인천이 이제 오리온 벨트 이게 그 피라밋 그 이집트 피라밋 놓여 있는 그 모형하고 똑같다 그러죠. 요런 건데 자 우리나라도 이 동서 화합을 위해서는 이 서해 축으로 그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광주 밑에 어디까지 저는 뭐 한 완도 아니면 여기가 그 광양 이 정도 될 거예요. 쭉 와서 인천으로 연결합니다. 서울과 인천 사이에는 뭐 지금도 뭐 교통이 좋지만은 연결이 당연히 지금도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인천 국제공항을 경유해 가지고서리 신의주 뭐 단동 이런 지역 신의주까지 쫙 그 평양을 넘어서 쫙 올라가는 거. 그리고 이 서울에서는 다시 원산을 경유해서 함흥시까지 가고 함흥시에서 다시 그 낮은 뭐라 그러죠? 나선항 어, 여기도 이 물류 허브를 할 수 있는 데고 브라디보스톡 그 러시아도 좀 눈독을 들이는 데고 중국도 눈독을 들이는 데고 두만강 이 투먼이라는 데가 두만을 저쪽 말로 얘기하면 두만 두목이라는 뜻이 또 있다고 합니다. 한자로 써가지고 그렇지 한자 말고 옛날 우리 내려오는 말로 하면은 투먼 이런 것들이 흉노족의 그 우두머리를 투먼 투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뭐 그건 그거고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고서 이 오리엔벨트가 저는 미래에 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별자리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 오리온벨트가 평양 원산을 연결하는 평양과 원하게 이렇게 돼서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오리온벨트자가 어떻게 되느냐? 쫙 해가지고 이쪽 올라간 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제 생각에는 대충 하얼빈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미십니다. 요거는 또 올라가서 브라디보스톡을 넘어서 연해주까지 가는 거로 그래서
이 오리온 벨트가 현재 우리나라 중부지방 서울과 인천 지역에 있는데 이게 넓혀지면서 북으로 올라가면서 평양과 원산의 벨트를 형성하고 그리고 더 확대돼서 간다 이게요. 그러면은 서울 부산으로 이어졌던 것은 서울 원산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확대되면은 저 광양에서 피양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약간 뭐 이렇게 그 저기 그 곡선이 이어지더라도 이 오리온 벨트 모양새는 안 변하면서 우리나라가 나중에 애를 안 낳아가지고 망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통일이 돼가지고 북진 통일이라고 그럽시다. 아니 전쟁을 해서 북진 통일이 아니고 평화적으로 북진 통일해가지고 이 평양하고 원산이 오리엔벨트가 되는 날이 제가 세상에 없을 확률이 높지만은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5대 은행장 간담회 개최 김보영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보도했는데 뭔 주먹들을 불끈 쥐고 찍었는지 몰라도 민생 경제 및 은행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민의힘 은행권 현장 간담회 이래서 미 관세 피해 중기 소상공인 지원 촉구 저도 그 분류상으로는 소상공인으로 아마 들어갈 거예요. 지원금도 코로나 때 조금 적게 받았어요. 2조 지원한 지 3개월 만에 추가 방안 모색, 대선 앞두고 사회적 환원 압박 더 세질 듯 이렇게 돼 있는데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은행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사회적 환원 압박은 거셀 것이란 우려 때문인데요. 문재인 정권 때는 포용금융, 현 정권에서는 상생금융으로 달리 불렸으나 결국 핵심은 이자 장사로 쉽게 번 돈을 금융 지원의 형태로 사회에 환원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자, 저도 가끔 요거를 또 소개를 하지만 우리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을 보면은 하나금융이 66.66입니다. 666. 이거 의미 있는 숫자인데 또 여기 KB금융도 7478이네요. 7478. 그 다음에 우리금융지주 45.27%, 신한지주 58.12%.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 국민은행 게 아니고 외국은행으로 이름을 바꾸세요. 국민은행이 아니고 해외은행, 국민은행 아니고 외국은행으로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이었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정부 말을 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하려면 주주가치. 그 야당 애들도 주주가치 운운하면서 허구한 날 하는데 자 시장을 다 그렇게 금융시장을 개방해 놓고 그 주주가치를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은 포용금융, 상생금융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있는 거는 기업은행 외국인 지분율 13.75%예요. 우리나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죠. 기획재정부 가지고 있고 산업은행이 일부 아니고 그청 가지고 있어요. 이 기업은행만이 이제 토종으로 남아 있는 이거 하나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왠지 이런 국민의힘이 이런 거 뭐 간담회 한다 이거 헛물 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금융권에 참석한 것 중에서 여성분은 어느 은행에 임원이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성이 한 세네 명은 여기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 그렇다면은 그 우측에 그냥 딱 밀려가지고 딱 하나 가운데 좀 세우게 하지 그랬어. 아이, 참 얘네들 머리가 이렇게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줌마들한테 인기도 모르는 거지. 국민의힘이 머리가 이따위가 되니까는 흥찌뻥 당하는 거죠. 대한민국 아줌씨들한테.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러시면은 좀 가운데 좀 세워놓고 찍어라. 좀 여성분을. 금융계에도 여성이 있다. 한 두세 명이 더 들어갔었으면 또 좋았을 것 같은데.
국방부 유럽에서 수천 명의 병력을 감축하는 제안 고려 중 관리들은 말합니다. 고든 루볼드가 NBC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폴란드에서 열린 실사국 훈련에서 미 육군 제3여단 제1기갑사단 병사들의 사진이 됩니다. 기존에 있던 인원을 철수하는 게 아니고 동유럽에서 최대 10,000명의 병력을 철수하는 것을 좀 고려하고 있는데 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오판을 하게 만들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바이든 때 2022년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2만 명 인력을 그때 추가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미 그 배치한 인력 중에서 빼 줄이는 거니까 기존의 옛날 나토군에 들어가 있던 미군 말고 추가 2만 명이 배치가 됐었던 거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걸 다 인원들을 빼가지고 어디로 돌리는 거냐? 동아시아로 온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동아시아. 미군이 군사 자원을 중국 방 중국을 그 우선순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도 그렇고 그 이 군사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자관 동아시아가 이제 세계의 핵심 분쟁 지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포함 대만 요게 두 군데에서 어디서 터질 거냐가 문제겠죠. 푸틴의 오판이 아니라 나토의 무력 강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 우선순위로. 그러니까 나토가 그동안에 무임승차 같은 거를 너무 했다 이 말이에요. 방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럼프 아저씨가 1기 때 트럼프 1.0 때 가서 뭐 전 미국 대통령들은 한마디 한 적이 없는데 트럼프가 앉아가지고 나토 너희들 이러면 좀 곤란했더니 메르켈 총리가 그 뭐 정치가 출신도 아니고 그 저기 사업가 출신이 대통령인데 우습게 봐가지고 메르켈이 꼬나보듯이 했던 그런 사진이 찍힌 적도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메르켈 언니 쫓겨났죠. 쫓겨난 게 아니고 자기도 더 이상 못 버티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가스 끊기고 그러니 뭐 총리를 계속 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그 러시아하고 독일이 옛날 2차 대전 때까지 완전 서로 죽이지 못하는 적이었는데 밀월 관계가 되면서 동독 시절 때 아주 그 러시아하고 그렇게 됐는데 미국이 이제 확실히 딴지를 건 거죠. 그래가지고 또 이 가스가 오는 게 저 노스트림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육상으로 오는 거는 우크라이나를 경유해서 오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당하면서 가스관을 또 끊었을 거 아니에요. 일부 계약에 의한 거는 이행을 한다고 그래요. 전쟁을 하면서도 계약을 한 것은 그대로 이용하는데 끊겨진 가스라인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이 진퇴양난이라서 나토에 독일이 빠진다면 말씀도 안 되는 얘기고 독일이 지금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군사력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좀 나토에서 빠지고 동아시아 연합군을 만드는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중국과의 정쟁을 불사할 각오로 말이죠. 그래서 시진핑이 대만 침공에 악수를 두지 마라. 그러면 그날이 바로 중국이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동아시아가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요미우리 신문에서 보도했는데 마르크 류테 사무총장이 도내 대학에서 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나토와 일본의 제휴 강화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고 북한에 의한 파병이나 이란에 의한 무인기의 제공 또 중국의 기술 공여 등이 러시아의 잔악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진정으로 세계적인 전쟁이다. 이 전쟁이 동쪽에서 안 일어나라는 법이 있냐. 그래서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에 이르기까지 방위산업 생산 능력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을 유지할 수 없다고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 문제는 이 나토 마르크 류테 사무총장의 존재감이 지금 없어요. 나토부터 무력 강화해야 할 판인데, 전번에 그 트럼프 발언 이후에 이 나토 여러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기념사진 찍었는데, 그 나토 사무총장 정도면은 그 EU 그 집행위원장 여성 자꾸 발음 무슨 라이덴인가 그 여성 그 여자분은 가운데 서서 찍는데, 이 사람은 나토 무슨 찍을 때 저 맨 뒤에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별 힘을 못 쓴다. 이게 나토 사무총장도. 그러니까 나토가 미군이 없으면은 나토가 아니기 때문에 미군이 나토에서도 빠지겠다.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나토에서 미군이 진짜 빠지지는 않겠죠. 그래도 조금은 하는데, 나토 연합사령관이 바뀔지도 모르죠. 미군 장군이 아니고 다른 나라 장군이 독일 장군이 되든지, 뭐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 경유국, 나토 가입을 환영하지 않는 나라. 사실 러시아 편에 섰던 독일 역대 정권의 지정학적 안목,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은, 이 가스가 이렇게 오는데 전쟁 때문에 이게 막혀가지고 일로 독일로 넘어가던 게 막혔다. 이게 무슨 의미로 한지, 그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되느냐 어때냐 뭐 이런 거, 그런 얘기 같습니다. 중국 자본으로 경영한다고 알려지지 않는, 이게 실은 일본 기업이 많다. 이게 뭔 얘기냐? SPA라는 언론 매체인데요. 일기업 노리는 중국 돈, 인기는 백년 기업. 어떤 기업이 아니고 어떤 이런 정도는 백년 가게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거를 사가지고 다카하시라는 사람이 50대인데 일본인으로 귀화했답니다. 중국인이었는데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중국에 돈 있는 사람들이 일본 기업을 사자. 그 중국 하얼빈시 교회에 일본을 방문해서, 하얼빈시에 있는 사람인 모양이네요. 이러면은 자기가 그 사업 승계 같은 건 생각에 없고, 좀 잘 꾸며서 다시 다른 중국 자본한테 되팔기 하는 목적으로 지금 한다. 그래서 조잡한 구매로 봉해지는 중국의 부자 뭐 행태들, 이런 거를 꼬집는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책도둑 세상에 무전이는 순간 소녀가 선택한 마지막 문장이라고, 그 영화예요. 유튜버 띵 영화라고. 이 젊은 그 여주인공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 같은데, 잠깐 독일이 이렇게 히틀러 나치 치하에서 그 어려서부터 나치 정신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했던 독일이었습니다. 참 사람의 정신을 쇠뇌시키고, 이런 게 그 유대인 박해하고, 여기에 이제 문맹이었던 니제를 입양하여 그를 일으켜준 아버지, 책을 읽을 수 있게 도와준 시장 부인, 유대인 막스를 숨겨준 독일인 양부모. 근데 그 유대인 이름이 막스였답니다. 내가 배운 것은 삶은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 소녀가 선택한 마지막 문장이라고 했는데, 그게 뭔지 그래서 끝까지 보게 되는데 뭔 말인 못 찾았어요. 근데 이거 중간에 나온 이거 아닌가? 인간이 되려 했을 뿐이죠. 이런 거. 그리고 이 여주인공이 나중에 작가가 돼가지고 자기의 경험과 그 인간의 휴머니즘에 대해서 책을 써가지고 오랜 동안 작가 생활을 했는데, 막스가 안 죽어가지고 유대인이 보호하다가 이 독일 집안이 좀 분리해, 위험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유대인 저기 숨겨줬다고, 자기가 밤에 이제 가는데 살아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나이 차이가 있든 어쨌든 부부관계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막스는 리젤만큼 오래 살아 끝까지 친구로 지냈다 하고서 마지막 학일 나오는데 참 의미 있는 그런 겁니다. 2차 대전 그 끝난 지 우리가 한 80여 년뿐이 안 지났죠. 근데 세상은 아주 급변하고 있고 그때 참그 인종 갈등까지 있었던 그런 것도 나오고 있는 거고 이즈음에 그 관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것저것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이 세상이 저는 무너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글쎄요 휴머니즘 가지고 해결책이 될지 뭐 여성적인 그런 그 관점으로 그렇게 그 세상을 봤겠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